음, 오염을 청할 준비가 되었을까? 위험평가란 사람들이 화학물질의 노출로 암에 걸리거나 다른 부작용을 겪을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 질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인 것이었다. 관찰된 화학 노출 상황의 유사점을 근거로 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위험이 증가한 플리오필름 공장 작업자의 경우 발견된 공기 중의 벤젠의 농도가 발암성의 해가 될 수 있다. 작업자들이 비슷한 기간 동안에 비슷한 농도의 공기 중에서 벤젠에 노출되었다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례가 얼마나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작업 중에 발생하는 고농도의 노출이 연화 설치료 생체 분석에서 측정한 위험보다도 훨씬 낮은 환경적인 노출에 의한 발암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교수였던 케인 체이스는 산업의학의 전문의 병원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워싱턴 산업보건협회를 설립했다. 케인은 자문활동으로 전국 여개 철도 회사 암트랙의 의료 책임자 일도 했다. 암트랙의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는 동부 지역의 전동차와 객차에 사용되는 PCB였다. 케인은 PCB에 노출된 이력이 있는 암트랙 직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 문제의 조사를 근거로 1982년에 산업의학 저널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가 직원들에게 확인한 PCB의 효과는 혈중 PCB와 체질 농도 사이의 연관성뿐이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했고 인과관계는 논문에 보고된 것과는 정반대였다. PCB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 조직에 농축이 된다. 그러나 혈중 체질의 농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는 PCB가 혈액으로 더 많이 녹아나오기 때문에 혈중 PCB 농도가 높아진다. 인과관계에 관한 통계의 고전적인 문제이다. 1984년 PCB로 오염된 토양의 정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 에너지 회사인 디트로이트 에디슨과 시카고 커먼웰스 에디슨이 체이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에디슨 에너지 회사는 변압기와 콘덴서의 PCB를 사용했다. 시카고 커먼웰스 에디슨 에너지 회사의 경우에 주상 콘덴서가 폭발하거나 누출될 수가 있었고 주거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매년 그런 장비의 1에서 2%에서 PCB 누출이 일어나 주변의 토양이나 다른 표면을 오염시켰다. 나는 거의 10년간 켄과 알고 지냈는데 그는 아동의 납 중독, 특히 납 노출과 질병의 정량화에 대한 나의 독성학 연구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정도의 정화 수준을 찾아내는 위험평가에 필요한 PCB 노출량 개선법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켄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은 커먼웰스 에디슨 회사는 법원의 중재에 따라서 환경보호청의 제5지구 사무소와 함께 PCB 정화 방법을 개발하고 있었다. 환경보호청은 토양 시위를 채취하고 환경에서 PCB의 위험 수준을 개발하는 우리의 방법들을 훗날 토양 정화에 활용했다. PCB가 위험한가? 화학물질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질문들이 특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깨끗해야 깨끗한가? 환경에서 화학물질의 허용 기준을 결정할 때에는 위험평가 방법론을 사용했는데 이 방법론은 1980년대 초에 개발된 매우 초보적인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1984년에 미국 과학원의 개발한 위험평가 권고안이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확한 추정이 어렵고 당시에는 지침이 거의 없었으므로 노출 평가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에는 그로부터 8년 전에 있었던 납 중독에 대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당시 나는 아동이 얼마나 많은 양의 납페인트를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먹은 납의 양에 따라서 혈중 납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PCB의 노출 평가는 훨씬 더 복잡했다. 더욱이 미지자구에서 동물에 대한 PCB의 발암성 연구를 근거로 발암 위험성을 결정해야만 했다. 초기에는 위험평가의 과학이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사람에 대한 화학물질의 노출과 암 발생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불행하게도 당시에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용량 반응 정보를 알려주는 P12에 대한 실험이 없었다. P12를 한 번 투여한 경우에 종양 발생이 증가한다고 밝힌 동물 연구가 몇 건 있었을 뿐이었다.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서는 몇 가지 종양이 밝혀졌지만 어느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미국 교제기관들은 화학적인 발암물질의 경우에 앞에서 설명한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서 안전 용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었다. 이 가정은 충분히 낮은 용량에서는 독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라고 가정하고 또 다른 독성 효과와는 상관되었다. 그렇게 빈약한 정보를 근거로 한 용량 반응 조정은 예방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자 사전 예방 원칙을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상한가만을 기대할 수 있었다. 결정적으로 이 위험 평가에는 두 가지 심각한 가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첫째는 레티스의 간 종양 발견이 인체 발암의 예고라는 가정이었다. 둘째는 레티스 사용한 매우 높은 용량에서의 초정으로부터 훨씬 낮은 용량에서의 인체 발암 위험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가정이었다. 나는 전력 해소를 위해서 이 발암 유효 개수와 토양의 P12로부터 추정한 노출 추정치를 이용해서 발암 위험을 계산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서 토양에 들어있는 P12가 10ppm 즉 토양이나 퇴적물 총량의 0.001%라면 사람이 매일 흡수하는 P12 양은 얼마이고 발암 위험성의 상은 얼마인가? 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토양과 표면에 대한 P12 허용 기준을 알아내기 위해서 나는 23가지의 서로 다른 노출과 위험을 계산했다. P12가 들어있는 전력 설비의 대부분을 생산한 제네럴 일렉트릭은 P12 오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두 기업 중에 하나였다. 또 다른 기업은 1930년부터 전력 설비의 절연제 사용이 금지된 1977년까지 미국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P12를 생산한 몬산토였다. P12는 두 개의 벤젠거리가 결합되어 있고 12개의 탄소의 최대 12개의 염소가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염소의 구체적인 화학적인 비율에 따라서 모두 109종류의 P12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몬산토에서 시판한 제품에 혼합된 P12는 그중에 몇 가지뿐이었다. 몬산토가 사용한 P12의 제품명은 아로클로르였고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탄소에 서로 다른 수의 염소가 결합되었다. 발암 위험성의 개선 방법을 개선하고 싶었던 제너럴 일렉트릭은 1958에서 77년간 미국에서 판매된 P12의 92%를 차지한 몬산토의 아로클로르에 들어있던 4가지 종류의 P12를 모두 시험하겠다는 야심찬 생체 분석 계획을 수립했다. 3,300마리의 수컷과 암컷 레트에게 염소와 정도가 다른 몇 종류의 아로클로르를 서로 다른 용량으로 평생 투여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연구는 P12 용량에 따른 동물 발암성의 이해뿐 아니라 동물 모형에서 간암 발생을 설명하는 발암 메커니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연구에 따르면 염소가 가장 많이 포함된 아로클로르 혼합물을 고용량으로 투여한 수컷 레트에게만 종양 발생이 늘어났다. 위험 평가 방법은 1980년대에도 계속 발전했고 1989년에는 오염된 현장의 정화에 사용되는 환경보호청의 슈퍼펀드용 위험평가 지침으로 활용이 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전 예방 원칙을 이용한 과학 연구에서 얻은 수학적인 정보를 근거로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지침이었다. 발암 위험평가를 근거로 규제되는 화학물질의 수는 계속 늘어났고 식수, 공기, 식품에 대한 화학물질 허용량이 구체화되었다. 동물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특정한 양이 포함된 식수를 섭취했을 때의 발암 위험이 100만 분의 1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은 양을 줄이거나 제거해야만 했다. 더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한정된 오염에 대해서는 1만 분의 1 정도의 위험도 허용했다. 결국 P12 노출에 의한 위험은 배경 발암 위험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의 최종 결과였다. 이 결과는 발암 위험 평가에서 딜레마가 되었다. 우리가 계산한 위험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았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가성적인 것이었고 사람에게 평생을 줘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3분의 1 이상인 경우와 비교되는 위험의 계산에는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가정이 사용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허용할 수 있는 발암 위험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은 흥미롭다. 우리는 어떻게 100만 분의 1을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실제로 위험평가는 환경보호청이 아니라 식품의약국에서 시작이 되었다. 1962년 의약품법의 딜레인이 수정하는 DS 단서에서는 식품의약국에서 허용하는 분석 방법으로 검출될 수 있는 발암성 의약품 잔류물을 규제했다. 식품의약국은 DS 단서에 따라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조직에 남아있는 잔류물의 농도가 검출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발암 위험성을 무시할 수 있다는 입장에 근거하여 발암물질로 밝혀진 의약품도 식용동물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당시의 표준 시험은 충분히 정교하지 못했다. 규제기관들은 식품에 남아있는 의약품 잔류물이 현존하는 분석 기술로는 측정할 수 없는 수준이라도 인체에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걱정했다. 식품의약국의 과학자들은 분석화학의 발전을 이용해서 훨씬 더 낮은 농도의 잔류물을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허용 위험성 기준의 정의는 식품에 남아있는 오염 의약품의 측정 능력 향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 실제로 정화는 더욱 깨끗해졌다. 이토록 엄격한 기준은 국립암연구소의 네이선 멘털과 W.A. 브라이언의 논문을 근거로 채택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는 더 신뢰도 수준에서 이 정도의 위험 수준을 증명하려면 정량이 없는 동물 4억 6천 마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동물을 고농도의 화학물질에 노출시킨 결과를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저농도의 상황을 추정하는 방법이 개발되기 전의 일이었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위험은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양의 화학물질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길에는 아무도 없는 데요. 앨리스가 말했다. 나도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이는 눈 말이야. 이렇게 먼 거리에서 말이야. 왜냐하면 너의 이런 불빛에서는 진짜 사람들만 겨우 볼 수 있을 뿐이거든. 100만 분의 1이라는 허용 위험 기준은 식품의약국 국장이었던 도널드 케네디가 1977년 공개 청문회에서 처음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87년에는 분석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SOM 규정이 시행이 되었다. 이 규정은 무시할 수 있는 발암 위험성의 증가를 100만 분의 1로 정의했고 잔류물 농도의 측정 방법도 규정했다. 이 허용 위험 기준의 근거는 이비지역이고 추적하기가 어려웠다. 자료에 따르면 발암 위험성을 대중에 알리는 노력인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힘든 일이다. 발암 위험성 100만 분의 1은 설명하기 어려운 기준이다. 사람들은 당첨 확률이 100만 분의 1보다 작은 복권을 사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무시할 수 없는 확률이라는 것은 없다.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에게 위험성은 위험의 상한일 뿐이다. 100만 분의 1과 0 사이라는 논리도 가능하다. 40%의 사람은 암에 걸린다면 위험의 증거는 40.001%일 뿐이라는 논리도 사용할 수가 있다. 위험성 1992년 미국 보건재단에서 우리는 학교를 비롯한 공공건물에서 검출되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성면이 대중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지에 관한 위험평가 문제와 씨름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험 커뮤니케이션, 병리학, 약학, 독성학, 역학 분야의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콜롬비아 대학교 위험 커뮤니케이션 센터 빈센트 코벨로는 문서나 공개에서 대중과 위험을 논의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쓴 전문가였다. 쿠시너는 뉴욕 주립학교 스토니 브룩 대학의 병리학과 소속이었다. 원로 정치인이었고 마비는 스토니 브룩 의과대학이 설립되었던 72년부터 87년까지 학장을 역임했다. 소속이었고 우리의 목표는 폐암의 위험과 이 공공성물의 성면 노출 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보호청의 성면 방지 정책이 공공건물에 대한 옳은 방향의 대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당시는 섬유상의 성면 자재를 사용한 상업용과 비주거용 건물이 약 50만 채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환경보호청은
해결적으로 성면의 존재를 확인한 후에 성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는 운영과 유지를 선택했다. 다른 대안으로는 성면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성면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성면의 비산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었다. 더욱이 1990년에 확인된 모든 건물에서 성면을 완전히 제거하는 비용은 1,500달러에 이를 수도 있었다. 비시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적용하던 위험평가에 동물 연구를 사용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성면의 농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성면과 관련된 폐암과 중비종의 발생을 연구한 결과가 많이 있었다. 따라서 역학영으로부터 발암 유효 개수를 직접 유도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공공건물에서의 성면 노출로 고작 매년 2건의 폐암과 중비종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성면을 사용한 건물에서 공기중의 농도에 대해 광범위하게 발표된 조사의 결과나 역치에 대한 과정을 사용하지 않고도 고용량 발암 연구의 결과로부터 저용량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는 과정을 근거로 한 결론이었다. 다른 과정을 사용해서 더 높게 추정 결과도 있었지만 우리의 결론은 모든 공공 건물의 성면에 의한 폐암과 중피종 발생은 모든 폐암설의 0.01%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과는 달리 성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는 성면 비산에 의한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만으로는 1993년 여름에 모든 학교 건물에서 성면을 제거하겠다는 뉴욕시 정부의 정책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나는 언론을 통해서 설득을 시도했고 우리의 결론을 정리한 논문을 발표하기로 한 예방의학으로부터 논문 발표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성면 제거의 위험을 경고하려고 노력했다. 여름 방학 중에 끝나야 할 성면 제거 작업에 뉴욕 학생의 100만 명 중에서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넘는 비용을 했다. 나는 학생들이 도착하기 전에 바닥에서 비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았다. 교사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있었다. 우리가 건강건물의 성면에 대해서 밝히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위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합리적이지 않았다. 성면을 제거해버리겠다는 잘못된 결정은 공포 분위기 조성 전략과 정치적 압력을 근거로 이루어졌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과학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렇게 성면을 의사들이 막